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끝난 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아직 선고 일정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선례를 봤을 때 오늘까지 공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고는 한 주 더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부분적 휴전을 합의한 건데요. 곧 전면 휴전 협상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환영한다면서도 대화에 우크라이나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한 차례 열고 끝냈습니다.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은 내란 가담 행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30일 동안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휴전 협상도 곧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가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 휴학계를 전국 처음으로 반려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휴학계 차단에 나섰는데 의대생 복귀 여부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이나 수면제 같은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이제 선고만을 남겼죠.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오늘까지 선고 일정이 공지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3주가 흘렀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20일과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아직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볼 때 선고일은 2, 3일 전쯤 공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오늘까지 공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문 완성과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은 인용, 기각, 각하 등 자신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뜻을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맞춰야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뒤에도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언제 선고 기일이 지정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 감사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국회가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내란죄 가담 행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게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는 국회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최종 의견까지 들은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이어 박 장관 탄핵 심판도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가 대규모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진압복과 헬멧을 갖추고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질 경우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위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달려들자 진압복에 헬멧을 착용한 경찰들이 젠걸음으로 뒤로 이동합니다. 날아오는 물병도 방패로 쳐내는데 기동대는 어느새 방패로 벽을 만들고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충돌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가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에 달려드는 상황을 가정해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저지하는 훈련과 헌법재판소 주변 골목길로 인파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좁은 길목을 막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엔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 참여했는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비해 다른 시도에서 상경한 부대도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부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경찰관서에 최고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인원 2만 명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 돌려보냈던 검찰이 결국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신청 4차례 만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 막혔는데 결국 4번째 시도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고검에 심의를 요청했고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서부지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고심 끝에 심의위 권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또 2차례 영장을 반려했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경호처 수뇌부들의 거부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경찰 수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불안불안합니다. 지난달에 거래된 강남 3구의 국민 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은 셈인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이 속한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강남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가 최대 4억까지 오른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의 국민평형 아파트 값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6억 높은 금액대로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 원을 넘긴 건 3년여 만입니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른 호가 탓에 관망세에 접어든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년 이상 올랐죠. 큰 평수는
3, 4억 정도 오르고 거래 신고액 올라가는 거 보면 꾸준히 그래도 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확 뛰었습니다. 신고일은 이달 말까지인데 매매 거래량은 5천 건을 훌쩍 넘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지표로 볼 수 있는 6천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급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뛰면 토허제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자체 민생의제로 전세계약 10년 보장 방안을 제안했죠. 비판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경쟁에 나선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황보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세계약 10년 보장 방안이 전세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신 전체 주택의 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당의 기본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세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전세 10년 보장안은 지난 12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의제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해당 정책을 철회한 셈입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날을 세웠는데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사실 민주당 비판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에 민주당은 선심성 정책이라 깎아내리면서 전월세 신고제 확대 등을 맞불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양측 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동산 민심 잡기 행보로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며 자칫 손실이 확정된다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절대적 M&A를 일삼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을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 펀드에 모두 6,121억 원을 투자했고 이익금을 포함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9천억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그 9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냥?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이 9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적 자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사모펀드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공적 자금이 보다 긍정적인 투자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대책이 기묘하다고.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회생 신청 당일까지 급증했던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채권 발행을 놓고도 사기 판매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저도 법률가라다 돌아왔지만 보통 로펌에서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를 2, 3일 내에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금융당국이 과연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카르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연루설은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가 주도한 주가 조작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보라고 맞받았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공정한 회생 계획 마련을 요구하면서 노동절인 5월 1일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업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해 결사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MBK는 우량기업이던 홈플러스를 의도적으로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회생 절차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 학생들이 돌아올지 아니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른바 동맹휴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 신입생 등 일부를 제외한 650여 명이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자 전북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임신과 출산 등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휴학계를 반려한 겁니다. 이런 조치에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하고 등록하더라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될 수 있다는 학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의대 교육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학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충남대 역시 오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다른 대학에 공문을 보내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선고 기일에 출석할 경우 구치소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 대신에 경호차를 타고 이동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부터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모두 8차례 구속 상태에서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출석한다면 이번엔 구치소가 아닌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거리도 20여 킬로미터에서 6킬로미터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안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곧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곧장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공개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별도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경찰은 현 헌재 일대를 모두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헌재 정문 앞 인도까지 점거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진이 둘러봤더니 이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바로 앞과 건너편 인도를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도 다수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데 수십 명이 같은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만큼 사실상 집회와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입니다.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천막과 텐트까지 쳐두고 장기 동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생수와 식량까지 준비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찰이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서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시위대는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법원에 몰려왔고 격렬한 저항에 경찰 통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인력 100%를 동원해 똑같은 불상사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선고 전부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시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사태 예방을 위한 경찰의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지침 하달이냐면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 뒤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와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차례로 참배하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민영배 의원이 단식 8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 등 장외투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당내 쌓이는 상황에서 내란 종식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권의 조속한 선고 촉구가 헌재를 향한 도를 넘은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재에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하는 지경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은 어디 갔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점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간부터 허무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외환죄가 확정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을 받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해괴한 연좌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선 헌재가 정하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파면이냐 아니냐 그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과 공정한 판결을 주장하는 여당 간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나란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주된 주제는 개헌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대표로서 이를 맡게 된 배경과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당에 속한 최고 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은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연 뒤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오래된 생각이라며 이런저런 통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두 사람이 TK 지역을 찾은 걸 두고 핵심 지지층을 달래고 여권 내 배신자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혹시 모를 조기 대선과 연결짓는 시각인데 다른 여권 주자들도 저마다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나란히 대학 강연에 나서고 안철수 의원 등 잠룡들도 헌법재판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만일의 상황은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산한 기류입니다. 각자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보에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그리고 당내 경선에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금방이라도 타결될 것만 같았던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예상 밖으로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 즉 모수개혁 비율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가 결렬될 위기로 몰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여야 원내대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기존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군복무, 출산 크레딧 등 문제를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회동 뒤엔 각각 쟁점 사안의 선후관계를 따지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합의 처리를 명시한 특위 구성이 모수개혁 처리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선결 조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관행을 깨고 갑자기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민주당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국회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삽입을 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회동에서 합의를 번복했다며
야당 단독 처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연금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도 여야 합의 조건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구태여 불필요한 조건을 특위에 고집하는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결국 회동 3시간 만에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며 성사될 듯했던 연금개혁 합의가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렬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이면엔 탄핵 정국 전후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여야 간 불신의 골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휴일과 명절 고속버스 노쇼를 막기 위해 5월부터 취소 수수료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1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시중은행들의 골드바 품귀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커스 인강이 강사들과의 계약 기간이 부당하게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10년 넘게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9명이 월 200만 원을 넘게 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사직생의 각오를 주문한 데 대해 최선을 다하자는 내부 의견이 모인 게 아니겠냐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 동안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전면적 휴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중동에서 개시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담판은 1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통화한 겁니다. 두 정상은 먼저 에너지 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으로 평화 노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며 완전한 휴전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서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체 전선을 따라 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필수 사항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인 평화로 종식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전면적인 휴전 협상을 중동에서 즉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두 정상의 통화로 일단 부분적인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이 반드시 종전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유럽 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유럽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핀란드를 공식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30일 휴전안 등을 논의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 결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큰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국한된 일로 민감한 정보가 부주의하게 취급된 일이 있었다며 한국이 명단에 오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셉 윤 대사 대리는 먼저 한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오른 사안은 지나치게 크게 볼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통제불능이 되어 유감이라고 표현하며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조셉 윤 대리는 오로지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실험실에 국한된 건데 여기에 한국인이 작년에 2,000명 넘게 오다 보니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다며 명단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명단 지정은 정책 때문이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도했는데 이는 틀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미 에너지부 연구소에서 생긴 보안 문제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당국자로부터 관련 대응책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자리가 마련된 만큼 미치게 제시할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는 어제만큼 쌀쌀하다가 내일 낮부터 날이 풀리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출근길엔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경남과 대구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등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2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한 가운데 서쪽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지난달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0.4% 치솟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관세로 원자재 가격도 올라 주택 시장의 회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당 평균 $9,200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주택 건설 업체들의 경기 심리는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관세 공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고심 중입니다.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FOMC 참여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는데 예상 밖의 매파적 기조에 당시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성장 우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The Fed is likely to say they're in no hurry to cut interest rates, but I think they're going to take a more of a dovish tone during the press conference.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관세를 고려해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상승시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입소문만 믿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일까요?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이 신문지 포장을 펼치자 해외에서 사온 감기약이 나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어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불법 의약품입니다. 최근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19명, 885g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는 252명, 3만 7천여 g이 적발됐습니다. 중량을 기준으로 4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2달 동안 적발된 것만 65건, 11,000g이 넘습니다. 대체 마약으로 몰래 반입하기도 하지만 진통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외 여행 가셨다가 지인들 소개나 아니면 권유로 이러한 의약품들을 구매하셔서 직접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해외에 있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약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중독된 사례도 있는 만큼 해외 의약품을 구매할 땐 성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여행 쇼핑 리스트에 자주 언급되는 감기약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약 절대 사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입니다. 이와 함께 감기약에 든 코데인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까지 이 4개 성분이 자주 적발되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반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수화물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특송화물까지 엑스레이로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감기약을 잘못 샀다가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체 감염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 세량제 인근에서 죽은 살기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폐사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례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살은 야생에서 주로 새를 잡아먹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된 항원은 H5형인데 정부는 고병원성인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유류 감염이 확인되면서 인체 감염 우려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는 야생동물이나 소 등의 가축을 거쳐 사람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체 감염 70건이 보고됐고 지난 1월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처럼 대유행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지역, 아시아 지역이나 그런 데서 인체 감염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또 증증 사례도 발생하고 또 사망 사례까지 계속 발생하니까 위험도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전체 인구의 25%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백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의 농장 두 곳에서 사육 중인 한우 3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농장들은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 5km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영암 9곳과 무안 1곳 등 모두 10곳입니다. 예진 씨.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이상 독점한 운영사가 최근 시가 운영하는 곤돌라 사업에 맞서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운영사, 재작년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곤돌라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속 가능한 남산을 목표로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곤돌라 수익을 모두 남산 생태계에 재투자하고 보행 약자들도 남산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만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삭도공업 측이 손해를 본다며 소송전을 시작해 공사는 벌써 반년 가까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삭도공업 측이 곤돌라 건설에 동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1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삭도공업은 케이블카 리모델링 허가를 촉구하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 등 남산 관련 교통정책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시는 이 의견을 전제로 해당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수십 년간 독점하고 있는 이 삭도공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때 반대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을 해라 하고 조건을 달았던 거죠. 진짜 명시가 됐죠. 반대하지 않겠다 하고 문건을 작성해서 보내왔었어요.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2년부터 60년 이상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초 사업 종료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특혜를 받아낸 덕인데 곤돌라와 달리 케이블카는 매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도 점유 비용으로는 수천만 원만 내 공공재산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 폭로로 시작된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고 또 기성 언론들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유가족은 연예 유튜버 콘텐츠로 고인이 생전에 큰 고통을 겪었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해커 처벌을 촉구하면서 왜 다른 사이버 해커를 통해 폭로를 이어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아 기사를 써달라고 했지만 어느 매체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다면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짊어지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메일을 다 했는데 교수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다른 언론사에 단독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쓰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언론이 주저한 사이 유가족이 또 다른 사이버 해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분별한 폭로가 이어진 셈입니다. 고 김세론의 음주운전 사건과 열애설 뒤 연예 유튜버가 고인의 근황을 알린 게 언론을 타고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사진과 문자 등을 무단 공개하고 기성 매체들이 받아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거기 따옴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사실로 굳어지고 약간은 악랄한 공생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같아서. 실시간 속보와 클릭수 경쟁 속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라는 보도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데 대한 언론계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의 항소심 절차를 종결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선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으로 생각했던 만큼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의 결정을 따랐다며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인 전용 오픈을 제패한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올림픽에 이어 세계 무대를 연이어 석권하며 20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보여줄 게 많다고 합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안세영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용 오픈에서 거머쥔 값진 금메달입니다. 멘탈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또한 잘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더 멋진 경기도 할 수 있었고 또 멋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32강부터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대진에 근육 경련, 감기와도 사투를 벌였습니다. 처음 대진을 딱 보고 나서는 이게 맞나 살짝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챔피언은 다 이겨야지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또한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79차례나 계속된 랠리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안세영은 자신이 결국 진정한 최강자임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마치 여왕의 즉위식 같았던 이유입니다. 라면은 이번에는 정말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머니도 더 멋지게 하고 싶었고. 올해 치른 국제대회에서 20연승을 달리며 4번 연속 우승을 차지했지만 안세영은 아직 전성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70%, 8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안세영은 다음 달 8일부터 중국 닝보에서 열리는 아시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석권한 안세영이 이 대회까지 우승하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앞서 안세영 선수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배드민턴 세계 최고 권위 대회인 전용 오픈 남자 복식에선 서승재, 김원호조가 13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귀국 후에 우승 소감을 밝혔는데요. 서승재와 김원호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남자 복식 우승이 없었는데 13년 만에 우승해서 의미가 더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승재, 김원호조는 전용 오픈 남자 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의 레오 롤리 카르나도, 바가스 마울라나조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짝을 이룬 두 선수는 2012년 이용대, 정재성조 이후 13년 만에 전용 오픈 남자 복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서 시작된 트럼프와 미국 사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실은 비행기 3대가 엘살바도르로 향하던 지난 15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추방이 합법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행기 머리를 돌릴 것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번에 내쫓은 불법 이민자들은 갱단 멤버 등 흉악범들이었다며 적성구 국민법을 동원한 강제 추방은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Well, this is a time of war because Biden allowed millions of people, many of them criminals, many of them at the highest level. They emptied jails out.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 건 삼권 분립 기반을 뒤흔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로 판사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판사는 선출된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불법 이민과의 싸움은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방 중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급진적 좌파라고 비난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법관 탄핵은 이미 역사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판결에 대한 이견은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1기 때도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같은 건 없다며 트럼프의 판사 공격에 맞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법 이민 대응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다는 점이 이 사법부와의 갈등을 불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비해 5년 안에 유럽의 재무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 스스로 방위 산업을 자주화하겠다면서도 한국 등 유럽 밖의 국가들과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덴마크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찾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른바 대비태세 2030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5년 안에 유럽의 재무장을 완료하겠다는 게 뼈대입니다. Readiness 2030 means to have rearmed and developed the capabilities to have credible deterrence. 이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폰데어 라이엔 2기 집행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취임 100일 이내에 발표한다고 공약한 국방백서입니다. 그는 회원국들이 EU 내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재무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범유럽 군사장비 시장 구축, 무기 공동조달이 가능하도록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must buy more European because that means strengthening the European 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함께 있던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한국과 같은 유럽 밖의 파트너국들과 방산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몇 년 안에 유럽 전체를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 내 생산 역량과 연결돼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현지 시간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재개를 비난하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고 미국도 적극 지지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고 있어 공습을 재개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마스 괴멸과 모든 인질 귀환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공습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위협했습니다. כבר הוכח בשתי פעימות השחרור הקודמות שבהן שחררנו 196 מחטופינו. הוכח דבר פשוט. הלחץ הצבאי הוא תנאי הכרחי לשחרור חטופים נוספים. 1단계 휴전을 이유로 연립정부를 탈퇴했던 극우정당 유대인의 힘은 공습 재개 뒤 연정에 복귀했습니다. 실각 위기에 몰렸던 네타냐후에게는 큰 힘입니다. 하지만 인질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셉니다. We must return to the ceasefire negotiations and secure the release. A deal is the only way to bring them all back. 국제사회는 미국만 빼고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are witnessing a situation in which we had an intolerable level of suffering for the Palestinian people. It is well known that Hamas continues to use civilian infrastructure as launching pads, and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actice, as should others.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반격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이집트 등 중재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휴전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거래일 반등에 지친 걸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0.6%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의 조정폭 1.7%대로 상당히 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커졌고요. 이틀 동안 반등을 했으니까 경계심이 상당 부분 작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소식이 이런 불안감을 키웠을까요? 일단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주에 가장 큰 경제 일정, 바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도 99% 확률로 이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시 관심사는 같이 공개할 점도표에 있습니다. 점도표는 말 그대로 참석자들이 금리 전망에 점을 찍는 표를 말하는데요.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거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 결과는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제 지표들은 불안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먼저 물가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2월 수입 물가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4% 올랐는데요. 예상보다 오름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수입 물가는 도매 물가로 이어지고요. 결국 소비자 물가에 전이됩니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아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기 이전이니까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생산인데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2월에 산업 생산 0.7% 증가했고 제조업은 차량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0.9%나 깜짝 늘었습니다. 좋은 소식 같긴 한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에 자동차를 몰아서 생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이런 점을 다 고려한다면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자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 피치가 미국의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춰 잡았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내년도 전망치 역시 1.7%에서 1.5%로 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하방 압력을 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도 보신 것처럼 간밤에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비교적 좋은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휴전을 깨고 일방적으로 깨고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에 나섰다는 소식은 악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스라엘과 그 편에 서 있는 미국은 꿈쩍도 안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하죠. 아무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해지면서 국제 금값 보시는 것처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스라엘 공습의 여파로 국제 금값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넘었었는데요. 이거는 현지 시간으로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일입니다. 사실 금은 자산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가치를 저장만 하는 그런 기능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국제 정세의 불안에 더해서 미국 달러의 영향을 줄이려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흔히 인식을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맑은 날씨에 차가운 바람이 불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추위가 더 심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도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겠지만 찬바람이 계속되며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전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만 눈이 조금 날리겠는데요.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하지만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대구와 경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대구가 영하 0.6도 등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날이 춥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남부지방은 10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2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물결이 갑작스럽게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하실 때는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저희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